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같을 수 있는데,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기본소득 개념과 어느 편이 좀 더 가깝고 또 어느 편이 또 차이가 있고 각각의 또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에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 변동형 기본소득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총 세 가지예요. 좌파 기본소득 모델, 우파 기본소득 모델, 그리고 변동형 기본소득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따가 보면 이게 정통파 이렇게 또 부릅니다. 좌파, 우파, 정통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좌파, 우파 하니까 뭔가 좀 정치적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좌파, 우파는 뭐 정치적인 부분하고 무관하다 볼 수는 없는데요. 경제 관점에서 좌파, 우파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파라고 하면은 보수 쪽을 가리키고 좌파라고 하면은 진보 쪽을 가리키는데요. 경제 쪽에서도 이런 진보 측이 있고 보수 측이 있어요. 보수 측은 자유를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진보 쪽은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퀴즈가 나가긴 나가네요.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네. 보편성, 네. 무조건성, 개인성, 네. 현금성 예, 예,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 네 가지가 다 마음에 드세요? 네, 특히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똑같이 마음에 들어요, 나름. 보편성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양쪽에 다 있어서 보편성이 좋고, 이 무조건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 뭐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기본소득도 거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길이 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성도 좋고 개인성 같은 경우도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기준을 삼다 보면 또 복잡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개인성이 좋고 또 현금성은 개인마다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중산층 그 밑에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빚을 내면서까지도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네. 뭐 가스비라든지 뭐 통신비, 정말 현금이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 현금으로 하게 되면 각자가 정말 시급하고 정말 절대적인 거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개인적으로. 뭐, 말 나온 김에 사모님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현금성?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다? 현금으로 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현금은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카드같이 뭐 이렇게 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현금성이. 자기가 쓰고 싶은 때 쓸 수 있다, 이런 거. 저는 무조건성이 가장 왜요?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소득에서 근간이 되는 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공평하게 일단 나눠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건 없이 누구나가 다 동등하게 그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개념이 먼저 정립이 돼야 추후에 다른 논의를 그 위에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될까요? 네네. 음. 무조건성. 왜요? 항상 조건을 붙여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무조건성이니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이것도 선별하고 뭐 이런 굉장히 참 힘든 일이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저도 무조건성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많은 생각들 중에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비용을 아주 네. 줄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한 거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혁주의 신학하고도 좀 닿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하는 비판 여론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기본소득이라는 게 더 한정된 재원에서 뭔가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갖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해서 나눠주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부자들한테도 그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돈을 주면 이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빈곤선 이상으로 좀 올라올 정도로 주려면, 이걸 따져보면은 연 31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게 인당 65만 원인가? 그렇게 줬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냐? 이런 비판. 그리고 또 반대로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그럼 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이걸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또 이런 또 비판들이 또 있습니다. 요 비판들의 공통 전제는 뭐냐면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줘야 된다. 충분히 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전제를 다 갖고 있는 비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면 그 프린터물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네 가지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성 외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거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범세계적인 어떤 그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정의할 때 정기성이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줬다 안 줬다 하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 배우려고 해도 최소한 뭐 몇 달, 뭐 1, 2년은 배워야 될 텐데 돈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이 꾸준히 나온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정기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5가지를 보면은 이 중에는 충분성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수준까지 이게 충족될 만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소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소득은 꼭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좋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뭐 순진하게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소액으로라도 기본소득 제도 자체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단추를 뭘로 끼울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소득 지급 얼마는 줘야 된다. 최소한 이만큼만 줘야 한다. 여기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액은 많든 적든 관계없다. 조금이라도 그것부터 주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할 것인가. 이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파 기본소득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기본소득 모델은 충분히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몇 번씩 나왔던 필립 팜파레이스,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모토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얽매여 있는 그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다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이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도 있는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주장한 거는 GDP의 25% 정도거든요. 1인당 GDP 25% 정도. 그래서 이분은 한 50 몇만 원 정도 돼요. 월 50 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50만 몇만 갖고 어떻게 충분히 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시켜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필립 함파리스는. 그래서 이 좌파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기회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기회란 건 뭐냐면은 지금의 사회 경제 구조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역량이라는 개념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역량. 어떤 사람이 사회적, 뭐 경제적 어떤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상으로 도저히 그건 내가 뭐 얻을 수가 없어. 이거는 역량이 낮은 사회고 좋지 않은 사회다. 이걸 봤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게 좌파 기본소득 모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 특히 최약자가 최대 혜택을 입어야 돼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를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이 기본소득의 근거는 현재 뭔가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해낼 때에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아주 많은 부분이 거기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술이 많이 진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 진보는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같이 지금 이뤄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또 자연의 혜택, 그 다음에 뭐 자본 축적,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은혜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저 받는 거잖아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도 이런 선물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회와 선물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최약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되 최대한 많이 주자. 근데 최대한 많이 주는 것도 한 번은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줄 수는 없어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분배를 하자. 이것이 좌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자,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부분. 사실 이제 개인의 노력 그 부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복잡한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성취한 학벌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자라왔느냐라는 환경하고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처음부터 누려왔기 때문에 많은 소득과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또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만 싹 이렇게 발라내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좌파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수수료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물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모든 인류가 같이 만들어낸 것 혹은
자연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것들, 그것들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건 뭐 오늘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기본소득은 재분배가 아니라 공정분배예요. 재분배는 무엇입니까? 재분배는 공적인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누구는 많이 벌었고 누구는 조금 벌었고 왜 그렇게 됐느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태에서 좀 두루두루 다 같이 살자 하는 게 재분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어요. 결과만 가지고서 평등하게 나누자라는 개념이고, 공정분배는 뭐냐면 아까 그 좌파의 의견이 기회의 최소 극대화라고 그랬거든요. 기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가졌으니 그것을 논아 갖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 분배, 정의의 개념입니다. 정의의 개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미국, 유럽의 부유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90% 이상은 사회적 자본이 창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회적 자본이 뭐냐면 이게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분배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팜파레이스는 그럼 뭐 좋다 이거죠. 뭐 어쨌든 최대한 많이 그렇게 나눠주자, 좋다 이건데, 그럼 도대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누진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나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과세, 토지를 내가 갖고 있다, 토지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뭐 탄소 배출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자본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고, 이건 저는 잘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화폐 발행과 유통할 때 또 세금을 매기자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화폐를 찍어내면 그때 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근거를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또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뭔가를 사고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세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뭘 벌어들일 때만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돈을 쓸 때에도 세금을 매기자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 모두가 정당한 재원인가? 다 그렇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성질의 세금들인가 하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만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내는 것이 가능하냐? 뭐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그랬는데 우리 모든 경제 활동 중에서 과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좌파의 기본소득 모델을 충분한 기본소득론이다, 충분히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번에도 대선할 때도 기본소득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그분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을 다 얘기를 했는데, 많은 그 주장들이 연 3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이제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소요 예산이 한 150조 정도가 나옵니다. 150조. 우리나라 올해 그 본 예산이 600조인데 거기에 한 4분의 1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꼭 전 국민에게 n분의 1 해서 이게 나눠줘야 되는 건가? 또 부족한 재원을 어쨌든 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그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요,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 이런 비판들을 의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비판했던 그 내용들은요, 결국은 어떤 복지정책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빈곤선 이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복지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원을 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씨는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은 그럼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부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모든 주장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좀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꼭 부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 줘야 되는 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액을 먼저 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꼭 저기 뭐 연 300만 원이니 뭐 연 뭐 600만 원이니 꼭 그래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일단 기본소득 얼마 됐든 간에 일단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 이걸 이제 이 필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이런 좌파의 기본소득 모델은 마차를 말 앞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필자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인데 얼마를 줘야 할까를 먼저 목표를 세워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기본소득을 일단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필자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지정책이다라는 개념을 버리지 못하면 그럼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은 권리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첫째 시간에 기본소득의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 사상적 토대에 대해서 공부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연권 사상. 자연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 자연을 독점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그 자연을 독점해서 뭔가 이익을 취했으면은 그 자연을 독점한 데 대한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것이니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당금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기본소득.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부분은 뭐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파 기본소득 모델을 보겠습니다. 우파는 뭐냐면은 그 보수파라 그랬잖아요. 경제 진영에서의 보수파,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최소화시킬 것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무임승차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노동 의욕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우파의 중요한 어떤 그 사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는 복지를 최소화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어요. 그 미국의 경우인데요. 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역사가 계속 오래 지나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복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지 비용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급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 세금이 이게 허투루 사용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복지 비용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요 기본소득 한 가지로 통일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 기본소득 모델의 포인트는 복지 비용을 줄이자, 여기에 있어요. 우파 경제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분입니다. 프리드먼. 이분이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걸 주장했어요. 내가 월급 받으면 거기서 뭐 원천징수 뭐 해가고 막 그러잖아요. 소득세 내잖아요. 이거는 내가
돈을 벌면은 누구나 다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는 뭐냐면, 마이너스 하니까 뭐예요? 거꾸로죠.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국가에서 더 받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내가 거꾸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요렇게 딱 기준선을 하나 그어놔요. 그리고 요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인 그 소득세 그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선보다 적게 버시는 분들은 그 차액에 또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꾸로. 그게 마이너스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의 소득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 놓고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 세율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세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면은 환급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달 자기가 버는 돈에서 또 환급 받는 것처럼 매달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기본소득으로 받는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받게 될 것인가 많이 받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요, 이걸 갖다 또 열심히 또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놨는데 결국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든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한테 뿌리는 거나, 아니면은 기준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받고 여기 쪽에다가 내주는 거나, 결국 따지고 보면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기준선 위에 있는 분들도요, 마이너스 소득세를 하게 되면은 내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처럼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는 거 자체가 적단 얘기예요. 기본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은 다 똔똔이 되면서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뿌리는 거나 마이너스 소득세나 모든 국민이 받는 혜택은 똑같아. 이렇게 그 책에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프리드먼이 그 우파라 그랬죠, 우파.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지비 줄이려고 이 제안을 내놨는데, 이 제안을 내놓은 다음에 같은 우파한테서 엄청난 문매를 맞았습니다. 야, 너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우파 맞냐? 결국은 그거 기본소득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거 결국은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파 단학자한테 문매를 맞고, 거꾸로 좌파 측에서는 열렬히 환영했어요. 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프리드먼이 뭔가 좀 우파 입장에서는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모든 국민이 받는 혜택이 기본소득이 똑같아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뭔가 좀 사실 잘못 생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우파 기본소득 모델의 어떤 그 사상적 근거를 갖다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속 공부해왔던 그 기본소득 모델하고는 그 근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소득의 사상적 토대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권이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 우파 기본소득 모델은 그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배상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 빈곤층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복지 정책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뭘 주장해요? 복지를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그런 복지 의무를 부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세훈 씨하고 유승민 씨가 기본소득 비슷한 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요 우파의 기본소득 모델, 요거 영향을 받았어요. 오세훈 씨는 안심소득을 주장했습니다. 자, 안심소득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해요. 기본소득은 무슨 단위로 지급해요? 개인 단위로. 그런데 오세훈 씨의 안심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해요. 가장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세대주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그 어떤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중위소득 가운데
자, 그게 2019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이건 가구 기준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연 5,536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걸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차액이 있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에 못 미치할 때 그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이런 거예요. 자, 연간 지금 5,536만 원이 기준이니까, 이를테면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5,536만 원이죠. 그럼 그거의 50%. 그래서 2,768만 원을 매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4천만 원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5,536만 원에서의 차액이 1,536만 원인데, 그거의 50% 하니까 768만 원을 매년 그 가구에다가 지급을 한다. 요것이 안심소득입니다. 이것도 뭐 그럴듯하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다 주는 건데, 이거는 중위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기본소득에 비해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예산도 기본소득보다 훨씬 적다. 30조 원밖에 안 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씨의 공정소득입니다. 이 유승민 씨의 공정소득은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게 확실히 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승민 씨가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나 봐요. 그냥 아주 그냥 뼈다귀만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비슷해요. 자, 소득이 일정의 이하인 사람한테만 그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아까는 뭐 50%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부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비율로 뭐 차익의 조건의 비율을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아까 오세훈 씨의 안심소득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개인 단위예요. 가구당 주는 게 아니고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개인별 소득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일정 수준 아래면은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유승민 씨의 공정소득입니다. 그러면 이 안심소득하고 공정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있느냐? 지금 기준선 그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만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이 기준에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되지 않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죠.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야, 나는 저기 안심소득 받는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얘기 못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낙인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기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 그거를 갖다 뺏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비판이 있었어요? 결국 이거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똔똔이다. 기본소득으로 그냥 많이 걷어서 왕창 다 많이 뿌리는 거나 이렇게 뿌리는 거나 결국은 똔똔이다. 그러니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기본소득에 비해서 더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뺏기려면 좀 잘 뺏길 것이지 너희는 왜 짝퉁으로 뺏겼냐? 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는요. 기준선 그어놓고 더 많이 번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 낸 소득세를 갖다가 밑으로 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 30조 원이고 얼마고 좋다 이거지. 근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이 없는 복지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만도 못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심소득과 공정소득도요. 아까 마이너스 소득세 주장했던 프리드먼처럼 복지를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을 갖고 오면서 그것과 성격이 비슷한 기존의 복지 정책들을 다 없애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없애자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받자고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커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좌파 기본소득 모델을 받고, 우파 기본소득 모델을 받고, 이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을 볼 거예요. 좌파 기본소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금액 얼마 줄 것인가 중요하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할 권리, 배당금으로서 받는 거. 자, 그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좌파에서는. 자, 우파에서는 뭐가 포인트예요? 복지제도, 복지비용 줄이자. 이게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요건 또 뭐가 다른가 한번 또 생각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왜 정통파라 그러냐면은 기본소득 모델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 18세기부터 있어 왔는데 어떤 사상가들이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맥락하고 같이 있다라고 해서 정통파라고 불러요. 뼈대 있다. 우린 뼈대 있는 가문이다. 뭐 이런 거죠. 18세기에 토머스 페인, 토머스 스펜스라는 분이 이런 기본소득 개념을 얘기했었고 19세기에는 조제프 샤를리에하고 헨리 조지 이분들이 또 기본소득 개념을 얘기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토머스 페인. 자, 토머스 페인은 뭘 얘기했는가? 자, 토머스 페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자연권이에요. 이분도 자연권. 자기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며 박애가 아니라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리를 되찾아주는 정의 개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연권,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모든 사람이 토지를 누릴 공동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무도 토지를 영구적으로 개인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사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야 할 부분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부분이 있어. 요게 사상적인 근거입니다. 이 토지를 개인 사유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가난과 비참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토지 사유화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토지 사유제 도입으로 인하여서 상실한 자연적 유산, 즉 토지권에 대한 보상이다. 권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권리에 대한 보상. 이분이 하나 또 주장의 좀 특이한 부분은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기본 자산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기본 자산제를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이를테면 이제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이 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인당 2천만 원씩 무조건 지급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기본자산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출발선이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의 그 트랙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본 자산제를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토머스 페인도 그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 국가 기금을 만들어서 누구나 21살이 되면 토지 사유제의 도입으로 상실한 자연적 유산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권,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권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서 15파운드 스털링, 뭐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고 종잣돈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10파운드 스털링을 지급하자. 매년 얼마씩 지급하자.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기본소득이죠. 그러니까 21살 된 사람한테는 기본 자산 주자는 거고
요 중간에는 없어요. 5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너 기본 자산도 있으니까 네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문제 삼았던 게 토지 사유화잖아요. 그래서 토지 지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서 그걸 재원으로 하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도 아니고 경제정책도 아니에요. 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연권, 권리,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다. 당연히. 그래서 모두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배당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이것과 무관하게 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별개로 이런 걸 줘야 된다. 그 다음 토머스 스펜스입니다. 이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토머스 페인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달라진 점은 기본 자산은 없앴습니다. 뭐 21살 되면 목돈 주자. 이거는 없애버리고 기본 소득으로 딱 하나로 뭉쳐버리고 그 대신에 이게 종잣돈이 없으니까 아까 중간에 안 줬던 그 기간에도 기본 소득을 계속 주자. 이렇게 했어요. 보편성의 개념이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중간에는 안 줬었으니까 보편성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자니까 보편성 개념이 보완이 된 거죠.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도 토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또 덧붙여졌는데 집과 건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토머스 페인은 자연권이잖아요. 자연권, 말 그대로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집과 건물이라는 인공물, 이건 자연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결국 뭐 모든 부동산이죠. 뭐 땅하고 건물하고 모든 부동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연권은 그렇다 치겠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지. 그 대신에 다른 모든 세금은 다 없애도 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세기 들어와서 조제프 샤를리에라는 사람도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그 토지,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로 뿌리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에서도 이분은 기존에 나왔던 그 주장을 갖다가 거의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자,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토지 사유제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토지권을 부정하는 악한 제도다. 정의롭지 않은 제도다. 지대, 그러니까 독점이죠. 그 땅을 독점하는 거. 이 지대는 분배를 악화시켜서 불평등을 심화하고 생산을 압박해서 경제 불황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다. 이 토지를 사유하게 되면은 꼭 필요해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죠. 투기를 위해서 그 토지를 내가 그냥 사놓고 땅을 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악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대를 걷어서 모든 사람한테 분배할 때에 정의도 실현이 되고 경제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지대를 걷는 대신 다른 세금은 모두 다 없애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어받는 그 후계자들을 조지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개념이 계속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는가? 토지 지대뿐만이 아니라 그 아까 지대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대, 그 독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땅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사회적 특권에 대해서도 독점이 지금 분명히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저번에 뭐 고용지대로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 자원들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이용할 경우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 걷어들인 세금 수입을 시민에게 배당하자. 기본소득이에요, 그냥 결국.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아까 그 헨리 조지는 다른 세금은 그 대신에 없애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재원이 많이 또 부족해질 거라고,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기본소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조지스트들은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증세한다는 얘기예요. 증세. 이 조지스트들의 주장은 개인 소득이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어떤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자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예요? 능력이 되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가 사회주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이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회주의의 어떤 좀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 소득에 과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지스트들은, 그죠? 독점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강수, 강남훈 이런 분들이 이 조지스트인데요. 국토보유세, 환경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땅하고 환경, 자연자원에 대해서 과세, 그 독점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거죠. 근데 김윤상 씨는 교육특권, 일자리특권, 경력특권, 지역특권에서의 이익을 세금으로 걷자. 요거는 사회적 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특권, 일자리특권, 경력특권, 지역특권. 거기에서 세금을 걷자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의 뼈대는 뭐냐? 첫 번째, 기본소득은 권리에 대한 보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회적 배당금을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이렇게 추려내야 되겠죠. 뭐가 도대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인 것이냐, 뭐가 지금 침해 당한 것이냐, 이거 잘 이렇게 또 선별을 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뭐 세금을 걷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라내야 돼요. 어떤 부분은 독점에서 나온 불로소득이고 어떤 부분은 진짜 개인의 노력, 순수 그런 부분이라는 걸 잘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이 또 비난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의 세 번째 뼈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세금으로 걷는다 그랬으니까 그 금액이 매년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걷어낸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주는 금액도 매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변동형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좌파 기본소득 모델이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떤 권리에서 출발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좌파 기본소득 모델은 충분히 주자 해가지고 연 얼마는 줘야 된다라는 목표액이 있어요. 고정액이에요, 고정액. 그런데 정통파는 그게 아니에요. 독점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 세금 매기는 거, 그것만이 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줄 때에도 그 금액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근거 자체가 자연권이니까, 권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나 저항이 좌파 쪽에 비해서 상당히 적겠죠. 그게 장점이에요, 정통파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 기금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알래스카 쪽에 석유 원유가 난대요, 원유가.
그럼 그 유전에서는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의 일부를 펀드로 조성을 해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 있잖아요. 그 이익금을 알래스카주의 모든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 기름이라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수익을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매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펀드라는 것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뭐 이제 그 이윤을 얻는 것이니까 매년 수익이 다르겠죠? 그래서 매년 실제로 배당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까지 뭐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조정 작업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해요. 이를테면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 처음에는 알래스카주에 1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방금 이사 온 사람한테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홀랑받고 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요걸 갖다가 재판을 걸고 해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대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준다. 1년 이상 이런 건 조건 필요 없고 무조건적으로 알래스카주에 이 지급할 당시에 살고만 있으면 무조건 준다. 사실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도 맞죠. 말 그대로 무조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편성이. 예, 그래서 이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이 기본소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인인데요. 스위스에서 탄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스위스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세수에서 3분의 1을 스위스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전 국민이 받는 거예요?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게 오염됐으니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많이 배출하면 많이 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탄소 배출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또 이것이 기여를 하고 있다.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자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예로 들었던 미국 알래스카주나 또 스위스 이 제도들이요 모두가 다 이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이에요. 정통파는 좌파랑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매년 주는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된다. 알래스카주에서도 매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매년 다르다. 스위스에서도 탄소세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다르다. 네, 그래서 이건 정통파 모델을 따르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있는데 그러냐? 액수가 크지 않아요. 자, 알래스카주에서는 매년 변동이 되니까 매년 다른데 최고로 많이 줬던 게 연 230만 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별로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스위스 최고로 줬을 때가 연 10만 원. 월이 아니고요. 연 10만 원. 월 만 원도 이제 못 받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자연권에 대한 부분으로서 모두가 받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뭐 그럼에도 경제적 효과가 또 상당한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 지지도가 높대요. 어떤 금액 자체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뭔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이 정통파 혹은 변동형 기본소득 모델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본소득론은 여기에 따르고 있느냐,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BIKN이라고 해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기본소득을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가 저기 맨 처음 부분에서 그 기본소득 정의 그 5가지 요소 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예요. 세계적인 기구고 이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있는 지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공유부,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재산, 모든 국민의 재산, 공유재,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정의에서는 없었던 문구거든요. 그게 여긴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써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자, 공유부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에 대한 배당이다. 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유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공유부는 결국 모두의 몫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자연적 공유부고, 두 번째는 인공적 공유부예요. 그래서 자연적 공유부는 이 자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자원, 뭐 이런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고, 인공적 공유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모두의 것이에요. 지식, 빅데이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다 공유부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오세훈 씨의 안심소득하고 유승민 씨의 공정소득은 어때요? 이 공유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비슷한 이 주장은 이런 정의에서 보면은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장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정통파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BIKN, 거기서 내놓은 그 기본소득의 세부적인 안들을 보면 좌파 쪽을 또 많이 따르고 있다 그래요. 좌파 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충분히 줘야 된다. 이거라 그랬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충분히 줘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이걸 또 동시에 또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2033년에 중위소득의 50%,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월 91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언제? 2033년까지. 이제 한 10년 남았네요. 10년 안에 월 91만 원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크잖아요. 아까 65만 원 지급을 하자 그랬을 때 그게 연 317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30%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400조 이상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줄 거냐. 너무 금액이 크다. 그래서 비난받고 있죠.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재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개인이 받는 거는 월 91만 원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푼돈 기본소득이다. 그 필요한 재원에 비해서 너무 주는 게 적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기본소득을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주자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자연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권리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추미애 씨 있죠, 추미애 씨. 이분은 이 정통파 맥락에서 주장을 했어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자. 땅,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거예요. 탄소세도 도입하자. 탄소세 역시 환경에 대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완전히 정통파죠. 추미애 씨는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 스위스처럼 연 1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지금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주자. 이게 변동형이잖아요. 물론 거긴 사상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나눠서 주자는 게 변동형 정통파인 것이고, 좌파 기본소득 모델은 기본소득을 주자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더 주자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하고 따라서 지급의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 이게 좌파인 것이고, 우파 기본소득 모델은 너저분하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기도 하고 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복지 비용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효율적으로 좀 세금을 운영해 보자.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했을 때 어떤 입장이신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변동형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리적 근거도 보면 기본 권리라는 측면에서 나눠준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급 금액은 저는 충분하다는 거는 다다익선, 뭐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주자는 좌파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는 거는 또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권리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저도 배당금 성격으로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파입니까? 정통파입니까? 저는 좌파요. 어쨌든 좌파도 그 자연권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금액만 충분히냐 아니면은 변동형이냐, 정통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오케이, 자연권에서 출발은 하되 좌파 쪽이 더 낫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하니까 저는 변동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배당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정해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매년 똑같이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변동 이율이 있는 것처럼 이 기본소득도 매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건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 그럼 정통파 쪽이시네요. 금액이 뭐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연 10만 원 받으셔도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는 금액이어야지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납득해야 되죠?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 줬을 때 왜 10만 원밖에 안 줬을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따질 만한 그런 근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주니까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금액이라고 하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연 10만 원을 받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진짜 그럼 우리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은 금액이라는 그것이 설득이 되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무조건성을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도 무조건성이겠지만 어떤 주어지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설정되어 있는 금액들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거둔 만큼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세수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복지의 대안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보장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걷어들일 만큼의 세금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실현함으로써 목표로 표현을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실 이제
좌파의 기본소득이 목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현실적 대안과 에스컬레이터 같은 개념의 단계들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최종적인 목표는 좌파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에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소득 시행하면 좌파 쪽의 의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소득의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형으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의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이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한 달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이 기본소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변동이 되고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은 그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적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또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고정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 가서도 그 경주에 지방 사립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CCC 간사님 사역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지방 사립대 다니는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거기는 학교가 이제 거의 없어. 신입생이 어떤 과에 다 한 명씩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신입생 전부 다 해서 1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80% 정도는 다 부모님들의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에 사는데, 근데 또 그 아이들이 뭐 장학금을 받을 때도 없고, 그렇다면 생활비가 지원되는 게 없고, 그래서 주간 알바는 당연히 뛰고, 야간 알바까지 뛰어야지 그 학비 같은 게 충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한테 기본소득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거 봤을 때 무조건 고정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좌파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우파의 기본소득에도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약간 개인의 의견이지만 불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정부가 하는 복지가. 옛날 뭐 격언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세고 이제 빼먹는 돈들이 많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 혼자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금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토지세나 뭐 소비세, 부유세 등의 뭐 그런 증세에도 찬성을 하는데,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선별적 복지는 좀 줄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 예산이 1년에 46조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 장려하고 뭐 이런 거가 46조인데 이제 그거를 4천만 명으로 나눠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연 100만 원이긴 하지만 저희도 뭐 매달 10만 원씩 뭐 애들 8세까지 뭐 10만 원씩 받고는 있는데 사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나머지 비용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주한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대학병원에서 2천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부 합산 이제 근로소득 상한선을 넘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비로 이제 병원비를 냈었는데 이런 선별적 복지가 도대체 어디로 다 잘 가고 있겠지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니까 저출산 예산이나 뭐 요즘 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뭐 연간 35조 원이 나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국에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예산으로 신청을 하면은 예산 승인이 잘 돼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한 명목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뭐 여직원 복지 비용으로 이제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수백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구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그냥
없애고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세금도 더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많이 있으신데 뭐 이번에 복지 기금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소득 제한에 걸려서 자산이 많지 않은데 뭐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효율성 부분도 이제 생각을 저는 이제 우파는 아닌데 저는 모든 파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은 뭐 우파의 입장에서 말씀한다 그랬는데 얘기 내용 다 좌파예요? 저는 우파라고 저는 그 밀턴 프리드먼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얘기 안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좌파 주장이라 그랬냐면은 사실 우파는 그 선별적 복지를 더 강화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잘 가려서 잘 주자. 이게 이제 사실 우파 쪽이고 좌파는 그냥 그런 기준 없애고 다 줘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낭비되고 있는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변동형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의 골격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에 그 환수액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을 매년 변동된다라고 써 있는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게 매년 나라의 예산이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 노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또 달라져서 무조건 이렇게 고정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예산 마련이 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동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그 소득 지급액이 좀 미미하지만 알래스카주 예시처럼 스위스처럼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지지도를 좀 더 시행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좌파요. 충분히 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미로 생각하면 좌파인데 과연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의 모두 국민이 공감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파의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조금 공감도라든지 잡음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그게 조금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좌파.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좌파하고 정통파하고 의견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좌파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정통파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분배의 개념이 거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좌파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통파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나는 재분배의 개념도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정통파의 부분들은 논리적 근거가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도입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현재로서 그 우리가 소득세를 걷는 거나 세금을 걷는 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그래서 이 충분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기본적인 정통파의 입장에서의 스타팅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인간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소득세를 걷고 있는 재원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확충하고 간다면 우리가 최저임금처럼 기본소득의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정통파의 논리적 근거인 사회적 권리 플러스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유형으로 세 개를 나눴지만 만약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고 기본소득이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문제될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논리 플러스 두 번째 좌파라고 우리가 정의한 그분들의 생각들을 합의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매년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스럽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기본 권리 플러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나눠 놓고 대립 구도처럼 봤지만 물론 그 차이가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그러나 뭐 항상 모든 의견이라는 거는 또 서로 이렇게 또 서로 얘기하다가 또 서로 또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통형 쪽이 실제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좀 덜 할 수 있겠다. 그게 좀 강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권리를 찾는다는 부분도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금액을 높여 나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합의점을 또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공론화 조사라 그러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설문조사 한번 하고, 교육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좀 의견을 갖다 계속 이제 좀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봤다는 건데, 그 공론화 조사 이전에는 토지세와 탄소세 찬성 비율이 뭐 39%, 58% 이렇게 나왔었는데, 공론화 이후에는 서로 토의를 하고 토론한 이후에는 그게 다 높아졌어요. 찬성 쪽이 67%, 82%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떤 계몽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어떤 진짜 공론화시키고 사람들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서로가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그 권리라는 걸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이분은 이제 정통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미리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것도 고정관념이다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